무슨 사업할 때는 꼭 이걸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에도 신동엽이 마셨던 술이 뭐냐, 좋아했던 술이, 내가 생각할 때 그런 거는 기록에 없지만 신동엽은 무조건 막걸리죠. 본인이 술이 땡겨가지고 많이 마시는 사람이 아니고 술자석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그냥.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술 종류를 본인이 별로 골랐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신동엽은 1930년생인데 1930년생한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930년생이 학교 다닐 때 일본어로 문자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은 기억을 조금 잘 못 하시겠지만 송수경 선생님은 기억을 잘 하실 거예요. 저 삼중당 문고 아시죠? 네. 삼중당 문고라고 요 조그만한 그 문고 책이 있어요. 삼중당 출판사에서 나온 그 문고 책에 세계 문학 전집이 다 들어 있어요. 전 세계 막 중요한 책들 다 들어 있어 이게. 그래가지고 삼중당 문고가 뭐 100번, 200번, 300번 막 그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옛날에는 서점에 가면은 큰 틀이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사면 이렇게 돌리도록 삼중당 문고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그 책이 우리 고등학교 때 그것이 180원 했던가. 이제 200원 했던 시절이 아주 길어요. 삼중당 뭐 책 한 권에 200원이 아까 이래요. 무조건. 그러면은 200원짜리 책에 어떻게 그렇게 세계 문학 전집이 다 그렇게 실릴 수 있는지, 그 번역료를 어떻게 감당하는지, 이런 게 이제 사실은 매우 궁금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도저히 가능해 보이지 않는 것이 왜 가능하냐면은 이 1930년생 무렵의 사람들이, 그때 학교 다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파고다 공원에 가면은 많아, 할아버지들이. 그 할아버지들을 문학은 몰라도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잘했던 사람들. 이제 그런 분들 많아가지고 일본어 책을 갖다가 그분들한테 초벌 번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글씨도 막 조금 맞춤법도 틀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번역하면은 작가들이 그것을 비문이나 오문을 고치는 릴라이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 그래 그걸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유명 작가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이제 1930년생들이 그 무렵 어간이 33년, 35년생쯤 돼야 한글을 제대로 알아요. 아마 25년생에서 한 35년생 사이는 말로는 한국어를 잘하고 글로는 일본어로 쓰는 것이 더 능숙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김수영 시인 이런 분도 일기를 쓰다가 까다로운 거 쓸 때는 일본어를 써버려요. 한글로 안 쓰고. 그 이제 신동엽 시인이 데뷔한 거는 만으로 29살이죠. 59년도 1월 1일자로 신춘문에 이제 나왔으니까, 신춘문에 나온 얘기는 내가 약간에 설명을 해줬죠. 장시라고 하는 것도 입선이라고 하는 것도 왜 장시가 입선됐는지. 그러면서 여기 그 사람들이 오면은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단체 관람 오거나 하면은 내가 꼭 설명하기를, 1959년도에 신동엽 시인이 데뷔를 했습니다. 그 해에 이미자가 19순정을 불러서 데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동엽 시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또 저도 그 해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미자 이야기를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실은 이미자가 누군지는 다 알죠? 네. 혹시 모르시는 분 있어요? 혹시 젊은 분들은 네? 그래요? 알아요?
이미자가 왜 중요한지를 내가 이제 설명 한번 해볼게. 먼저 하나 보여주고, 이미자가 데뷔할 때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보면 조금 놀래요. 이미자 데뷔해서 그 초창기 영상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유튜브 찾아보니까 보여요? 네. 19살 때예요. 이때 이미자가 59년도거든요. 이미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굉장히 달리 어디로 데뷔하냐면 미 8군 무대로 데뷔를 해요. 그러니까 서양 군인들 앞에 데뷔를 하는 거예요. 발랄하죠. 노래도 발랄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미자 전성기 때부터 이 나이 들어서 이미자를 아는 사람은 상상을 하기 어렵게 발랄해요. 지금 저 어떤 자리에서 이미자 부르거나 하면은 굉장히 품이 있어요. 절대로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말 함부로 하지 않고 한국 가요의 두 맥을 나는 저 음악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두 맥을 이미자와 신중현으로 이렇게 잡는 게 옳을 거예요. 마치 뭐처럼 느껴지냐면은 문학에서는 김수영하고 서정주하고 이제 서정주는 이제 남한 사회가 좀 이렇게 반공국가 돼서 이제 자꾸 이제 서정주로 이야기한 것이고 원래 얘기하자면 김소월이야 맞겠죠. 우리 전통 저거는 서정주 같은 그런 풍들이 이제 이미자가 그런 쪽을 대변하고 김수영 같은 그런 경향을 신중현이 대변을 한다면은 이제 그렇게 비유할 수는 있는데 그랬을 때 굉장히 크게 틀린 거 하나 있어요. 서정주보다 이미자 가요의 질이 훨씬 높아. 무엇 때문이냐면은 우리 근대가 처음 시작된 것을 놓고 주로 이제 근대라고 하는 것이 뭐가 들어오면은 근대로부터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냐면은 아프리카거나 어디 지금 아직도 근대화가 덜 되어 있는 나라 있어요. 거기에 두 가지가 들어오면 딱 끝이에요. 거기는 무조건 일방통행으로 근대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근대 문명으로.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가 철도예요. 하나가 학교예요. 학교에서 훨씬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근대적 지식보다도 송 선생님 때까지는 다 기억을 하시고 지금 이제 그 뒷세대들은 점점 얇아져서 기억을 더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 때 다닐 때 학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보건 위생 검열을 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오면 선생님이 손도 깎아야 돼. 위생을 그게 이제 그 학교에 딱 가면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은 벌써 이제 할머니들하고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눈에 다래끼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콩 들고 우물로 가요. 그래가지고 콩을 떨어뜨려. 내 다래끼. 그래서 콩을 그러면은 다래끼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은 안 믿는 거예요.
할머니 그거 미신이야. 그래갖고 이제 집에서 사상 전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근대를 믿고 이 전근대를 안 믿는 거야 이제. 여기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철도와 학교를 가지고 온 게 뭐예요? 일제잖아요, 일제. 일본 제국주의가 철도와 학교를 가지고 왔어요. 거기서 시작이 돼. 이게 딱 들어오면은 그래서 이 일제 강점기에 역사책에서는 살짝 스쳐가지만 가장 강고하고 가장 힘든 투쟁이 뭐냐면은 상투 자르기 싸움이었어요. 여기 상투를 틀어. 여기서 병균이 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돼. 머리를 잘라야 돼갖고 이제 상투를 잘라요. 근데 이거를 그 조상의 은혜와 이 모든 신념을 자르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상투를 자르는 것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계속 그거도 맞서 싸우는 거예요. 상투 안 잘리려고. 그래가지고 1960년대, 70년대까지도 상투쟁이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기어이 안 자른 거예요. 이 일제 강점기가 딱 시작되면은 이제 일본이 성씨 다 바꿔불고 상투 다 바꿔불고 이만큼 셌어요. 이만큼 그렇게 센 일본이 이 공동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공동체 일본이 딱 쳐들어왔어요. 이제 이렇게 침략을 해오면은 이 공동체가 하나가 네 쪼가리로 쪼개지기 시작해요. 일본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쪼개지느냐? 받아들일 수 없다. 맞서 싸우겠다. 이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일본이 센데 우리 우금치 전투 이야기하고 동학농민혁명 이야기하는데 동학농민혁명 10만 명의 농민군이 33명의 일본군한테 진압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창 갖고 아무리 무자고 이렇게 해봤자 저쪽에서 대폭 펑 기관총 2대 놓고 두루룩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몇십만이라도 상대가 안 돼. 이게 엄청난 충격이에요. 여기 이 근대에 대한 충격이 그때 들어온 기차가요. 어느 속도였냐면은 경운기 속도였어요. 경운기 탈탈탈탈탈탈탈 경운기 속도인데 이거 타고 한 동네로 옮겨가잖아요. 그럼 내리면은 다 토하고 난리야. 이게 멀미해가지고. 이제 여기 이 기계와 이 속도에 적응이 안 돼 있을 때 완전히 이게 처음 들어올 때 충격이 그렇게 문화 충격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커요. 내가 생각할 때 아프리카 사람들 도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그분들 싫고 그렇게 하면은 그럴 거예요. 또 토하고 난리가 나. 적응을 도저히 못 하는 거야 이게. 저렇게 막강한 무장력을 가지고 있는데 독립군이 어떻게 마을에서 버팁니까? 숨어서 피해 다녀야지. 그게 이제 일본 형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래 친일파들이 또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독립군은 자기 자리에 못 있고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주가 이제 계속 주요 무대가 되는 거예요. 주로 만주로 떠나 중국, 만주 이쪽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한 덩어리가 독립운동이기 때문에 자기 대지에서 못 살고 떨어져 나가요. 그러고 나면은 그 사람들처럼 똑똑하기도 하고 기회를 잡기도 해야겠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똑같이 영리하고 뛰어난데 이때 나는 기회를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이 사람들이 친일을 하겠죠. 가서 일본 놈들이 잘 몰라서 해결 못하는 거 가서 해결을 다 해주면은 일본 놈들이 필요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쓰게 되지 그 사람들을. 이게 독립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친일하면서 적극 부역자들이 생겨나게 돼. 근데 이 부역자들도 동네에서는 못 살아요. 왜냐? 동네에서
저 세수하다가 누가 뒤에서 등을 살짝 건드려 버릴지, 아차차 미안해, 하면 끝이잖아요. 수많은 해코지가 있겠죠. 나쁜 짓을 하는데 그거 좋게 보겠어요, 이웃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시 일본 놈들 그 주변으로 또 모여드는 거예요. 도시 주변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나왔어. 그러고 나면은 누가 남냐면은 침묵하는 다수가 남죠. 환경이 어떻게 돼도 참고 나는 일에서 땀 흘려서 우리 애들 안 굶게 내가 먹여 살리지 않으면 어떡하냐. 혹은 이렇게 침묵하는 다수가 있는데, 이 침묵하는 다수를 식민지라고 하는 게, 제국주의라고 하는 게 이걸 가만두지 않아요. 이것들처럼 좋은 인력이 없어요. 견디고 일 잘하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징발을 해가는 거예요. 1번은 군대로 징발해가고 2번은 징용해가고 해서 이제 많은 징용에서 가장 극악한 징용이 안여자까지 징용해버린 거잖아요. 이제 세 번째 침묵하는 다수를 징용해가. 그러고 나면은 마을에 누가 남냐? 안여자들만 남죠. 저 장애인이거나 노동력을 쟤들이 원하는 만큼 제공할 수 없는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여자들만 남으면, 이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징용 세 번째 빼놓고 나면 안여자들만 남는 거예요. 이 안여자들만 남아서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삼촌이 와야지, 오빠가 와야지, 아버지가 와야지. 그래야 뭘 할 수가 있죠, 내가. 그래서 시집도 안 가고 애들 지키면서 버티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그렇게 기다려도,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물러가기만 학수고대하겠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일본 놈들이 물러났어. 그런데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군. 또 딴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정세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가 들어오다가 말아버렸어, 해외에서. 그래도 하여튼 이승만 정부라도 들어서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러면 들어오겠죠. 그러면 들어오는데 계속 찬탁 반탁, 그 신탁통치 찬성 반대 막부터 갖고 시위하고 정신없어. 여기는 계속 전쟁이요. 그러다가 진짜 전쟁이 일어나 버려. 이게 6.25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삶은 그렇지가 않은데, 이때는 그 자연 불악이라고 그래요. 말도 자연이 만들어 놓은 불악이에요. 이거는 공동체예요. 여기는 생태 공동체이자 문화 공동체이자 언어 공동체예요, 이 사람들은. 이 공동체에서 돈 벌러 가도 여기 와서 그 송년회도 송별식도 하고 이렇게 하고 가야 돼. 여기 와서 그래도 저 조상님한테 세배라도 하고 가야 돼. 성묘라도 하고 가야 돼. 이게 거점이에요. 이것이 삶의 근거진 거예요. 이게 식민지와 근대가 우리한테 안겨다 준 가장 큰 상처는 뭐냐? 이 근거지를 파괴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이 근거지를 파괴시켜서 지금 주변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렵고 막 이제 그렇게 되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대부분 해외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자식들 위장처배하고 살잖아요. 한국 숨어 들어와. 들키면 쫓겨나잖아요. 대부분이 그래. 그 극히 특화된 몇 명 정도가 막 여기서 주장해갖고 돌아와야 된다. 상해 임시정부 돌아와야 된다. 임시정부 간부 몇 명 들어왔지. 그러니까 그때 막 싸우고 한 사람들은 다 못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은 저기 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들어왔잖아요. 그래갖고 홍범도 장군 들어와도 극장지기 했잖아요. 극장 문지기.
그러니까 훈장 받고 이거를 다 그러니까 그 한국사의 큰 불행 중에 하나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그 복판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쫓겨나 버렸다. 이게 이제 큰 이제 불행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여튼 이제 어쨌거나 저 삼촌이 오기를, 아빠가 오기를, 오빠가 오기를 주요 하여튼 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와야 집안을 맡겨놓고 나도 내 일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걸 기다렸는데 계속 안 오고 끝나버려서 2대, 3대, 4대째 안 와버리고 합해지 근거지 박탈당해서 이 근거지가 회복이 안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옛날 문화를 이해하려면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가르치거나 말거나 지금 내가 설명한 그 코드를 이해해야 옛날 문화를 이해를 해요. 나그네 의식, 나그네 서름이 핵심이야. 이 공동체 소문의 핵심. 계속 또 돌아. 거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파생돼요. 번지 없는 주막 다 이런 거야. 문패도 번질 수도 없는 주막에 온통 나그네. 어떤 종류의 노래도 다 나그네예요. 봐보세요. 어떤 종류의 드라마도 다 나그네야. 우리 새마을운동 이전까지 이 문화의 정체라고 하는 것은 다 나그네예요. 이 근거지 박탈의 역사가 그만큼 뼈아프고 심각했어요. 그러면은 독립운동가들 근거지 박탈당했죠. 친일파들 근거지 박탈당했죠. 친일파라고 하는 게 일본 편들어 일본이 좋다고 말했다고 친일파 아니에요. 일본 좋다고 말해서 나 일본 놈들 멋있어. 나 머리 그렇게 자를 거. 이게 친일파 아니에요. 일본이 그 사람들을 왜 도와주겠어요. 웃긴 놈들인데 무조건 저것들을 우리 시키는 데 다 할 건데 일본 놈들이 할 수 없는 나쁜 짓을 앞장서서 해주는 것들을 챙기죠. 자기들이 그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이걸 친일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친일파라고 하는 말은 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무서운 것 중에 하나예요. 삼엄한 것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저놈이 저 일자리 있는데 사람 찾는다고 해갖고 내가 보냈어요 했는데 세월이 흘러보니까 이게 저기였어. 위안부였어. 참을 수 있어요? 절대 용서 못하지. 그러니까 친일파들도 고향으로는 다 등질 수밖에 없어. 고향은 받아주질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징용 징집당한 사람들 일부가 돌아오죠. 그 일부가 돌아왔지만 대부분 못 돌아왔죠. 그러면은 마을은 누구 것이 돼요? 아녀자들의 것이 되죠. 이때 남았던 사람들. 이 나라는 누구 것이 돼요? 나라가 남북 분단됐을 때 나라가 이 사람들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노래나 문화나 모든 것이 다 고향을 잃은 자의 서름, 슬픔, 이것이 다 기본이요. 그런데 이들 속에서 최초로 떠나간 자들을 기다리는 아녀자의 노래가 출현한 거예요. 이게 이미자예요. 그 노랫말 가사들을 비교를 해봐요. 가락이랑. 이미자 것과 다른 여가수들 것이 어떻게 다른지. 다른 여가수들 것은 남성을 기본으로 해놓고 여흥과 유흥 이쪽으로 돼 있어. 근거지 박탈당한 사회를 견디고 사는 아녀자들의 노래, 이게 이미자의 노래예요. 그 대표곡이 동백아가씨 이런 거예요. 왜냐? 이제 동백아가씨 부를 때쯤은 파란을 딱 이렇게 불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이게. 네, 내가 생각할 때 어떤 기호도가 혁혁하냐면은 그 노동량은 많고 애기들은 놔두고 도망갈 수 없고 위는 없고 그래서 시집도 안 가고 막 버텨보다 나중에 마지못해 저 어디 저
저 밖에서 활동 잘 못하는 어디에서 그 셋째 아들이 있다 하더라. 예, 거기 오고 그냥 어떻게 그냥 뭐 묶어주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결혼해가지고 그 저기를 저 보살펴야 되니까 친정 애들을.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그 물길로 가고 일 나가고 하면서 이미자 노래가 있어서 그 정신병에 안 걸린 사람 숫자가 부지기수라고 봐요. 이게 그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예술이 대중가요 이미자가 부른 노래밖에 없어요. 예, 저 가곡이나 클래식이 굉장한 것 같지만 공부 많이 한 것 같지만 이런 점들에서 엉터리인 거예요. 그 시대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를 클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서양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것을 클래식이라고 해. 예. 한국에서는 그냥 저 공부 좀 했다고 꼼짝고 부에 의존해서 그 당시 어목했던 시대의 현실을 주로 피했던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지. 그것들. 그래서 저기 때도 보면은 그 평양 공연 때 난리가 난 거, 북에서. 그 실질적으로는 이미자 공연밖에 없죠. 이미자 북 딱 갔을 때 북이 난리가 나버린 거지. 실질적으로 동백아가씨를 비롯해가지고 그 저기들을 보면은 노랫말을 보면은 다 실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노랫말 자체가 다. 내 생각에는 이미자의 창법이며 노래하며 이제 뭐 그런 이제 성품도 좀 관계가 되겠죠. 그런 것도 뛰어나지만 누군가 그 컨셉을 잘 잡아서 19순정 불렀던 이미자를 갖다 동백아가씨로 딱 옮겨놓은 것이 이제 굉장한 그 공동체에 대한 이바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자가 훈장 받았나 안 받았나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무조건 훈장이야. 이미자는 이 공동체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아주 느낄 수 있냐면은 이제 내가 집에서 우리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제일 대화 안 통하는 부분, 그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가요 무대는 무조건 돌려버리기 때문에 우리들 그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세상에 저런 프로를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자꾸 사실은 이제 나는 원래 노선이 방치거든요. 방치. 지네들 하고 싶은 대로. 무조건 우리 집은 무조건 자기 하고 싶은 대로다. 돕는 거 외에는 무조건 간섭하지 않는다. 도움이 도울 수 있다면 돕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조금 봐줬으면 싶을 때가 많아요. 왜냐면은 가요 무대를 틀잖아요. 어떤 부분이 아주 독보적인 프로인 거예요. 어떤 부분이 전혀 다른 부분이냐면은 멀리 고향에 계시는 뭐 부모 님들 그 다음에 뭐 해외 어디 있는 뭐 동포 여러분 뭐 어디 근로자 여러분 해서 이 모국어 공동체 전체를 호명하는 프로예요. 가요 무대가. 근데 그 전체하고 소통되는 노래는 옛날 그 촌스러운 그 노래들밖에 없어요. 이 전체를 커버하는 노래가. 그래서 가요 무대는 맨날 그런 노래인 거야. 내가 생각할 때 가요 무대 그 작가나 기획자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놓치는 거예요. 공목. 속으로 내가 나한테 그런 어떤 자유가 있다면은 야 나 그거 나한테 맡겨봐. 내가 그 작가 한번 해볼게. 나 그러고 싶은 게 딱 한 개 있는 게 가요 무대였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프로인데 날리는구나 딴 데다. 근데 하여튼 그것 나름의 그 시청률을 유지하는 그 방식을 알아갖고 다 호명해. 이 모국어 공동체를 저 해외에 계시는 옛날에는
뭐 중동의 저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근로자 여러분, 하여튼 이렇게 쭉 호명하면서 그들에게 공통되는, 그들이 공통되게 좋아할 수 있는 노래를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지금도 필요해요. 할아버지 생각, 어머니 생각, 저 시어머니 생각 막 나. 그동안에 막 제끼고 살았는데 나. 근데 그 시어머니가 좋아했던 노래 듣고 싶어요. 지금은 주로 그래요. 그 프로에 노래 신청이 주로 그런 거예요. 지금 나는 살 빼는 것 갖고 고민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는 정반대였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있어도 어떤 일화가 떠올라.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노래 한번 듣고 싶어. 그래서 박영안의 소설이든가 머나먼 송바강이라고 베트남전에 이제 참전했던 한국군들 이야기가 있는 소설이 있거든. 거기 보면은 그 월남전에서 싸우던 한국군들이 가자 이미자의 나라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 그러니까 그때 거기 간 사람들한테는 이 나라가 이미자의 나라인 거야. 지금도 고향에 가면 기다리고 있는 이미 2세 3세가 돼버려가지고 또 그렇게 되어 있는 이 근거지 박탈의 역사 때문에 내가 이미자를 중시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주제가 그거였어. 저 부여에서도 한 3년 전에 효 콘서트 해가지고 이미자 불러갖고 저기서 했다니까요. 구들의 저 백사장 무대에서 이미자 콘서트를 했어. 백사장인가요? 여기 그 옆에 저기 하는 데 있잖아요. 경비행기 같은 거 이렇게 네네. 이렇게 하는데 거기. 그 이미자의 등장과 시간이 같다는 거예요. 신동엽의 등장이. 그렇게 놓고 보면은 신동엽의 이제 지적 무게가 이제 훨씬 이제 더 크게 느껴지죠. 이런 시기에 신동엽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새파란 시골 촌놈이었는데 나이도 새파랗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구나. 이렇게 살아가니까 당대에는 빛이 조금 덜 났지만 세월이 흘러서 그 빛나던 사람들 다 이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데 신동엽은 자꾸 호출되고 이야기되고 그 정신을 갖고 자꾸 평가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를 발표했을 때 이미자는 19순정을 불렀었고 껍데기 너가라를 발표했을 때 동백아가씨가 나왔어요. 이 동백아가씨가 이제 한국 가요사를 대표하는 노래에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냐 신중현의 아름다운 강산이냐 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뛰어넘는 노래 나왔을까요? 나는 조금 잘 모르겠어. 그 이후에 뛰어넘지를 못한 것 같아. 누구 노래가? 세대를 뛰어넘진 않는데 그래도 아름다운 강산하고 동백아가씨하고는 당대 저기에 미친 영향도 어마어마했고 지지도 엄청나고 이후에도 굉장한 영향력을 미쳐버려요. 우리 때는 전인권 씨였던 거예요. 이제 전인권 이런 훌륭한 가수들이 나왔지만 이 동백아가씨가 없어 전인권한테. 그래서 근거지 박탈의 역사라고 하는 말은 조금 전에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옛날 성냥통을 사용해 본 사람들은 성냥통 이렇게 생긴 것을 한 주먹 뽑아요. 독립운동 참여한 사람들 뽑아. 저기다 빼. 친일 활동으로 도해지로 나간 사람들도 한 주먹 뽑아서 빼. 징용 간 사람들도 한 주먹 뽑아서 빼.
성냥포가 한번 흔들려보고 나면은 다시는 성냥포를 제자리에 놓을 수가 없어요. 근거지 회복이라고 하는 거 없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계가. 그 성냥포를 다시 주워 모을 수도 없으려니와 다시 주워 모아도 제자리로 가지를 못해, 이것이. 그래서 잘 못 느끼겠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아는 여의도 그 통곡의 벽인가 이산가족 찾기 프로 네. 기억하세요? 네. 그 온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온 나라가 난리가 나버려. 온 나라가 한 집도 안 빼놓고. 저희가 봤어요. 그 세계적인 뉴스였잖아요. 한국 그 통곡의 벽. 어떤 경우도 많냐면은 어떤 집은 저 딸이 뭔 하여튼 너댓 명 됐어요. 아들도 서너 명 돼. 다 떨어져서 살았어. 나중에 만났는데 아들은 다 이발사고 딸은 다 미용사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다 다른데. 그거를 저기가 이상벽 있죠. 그 진행하던 이상벽이 뭐라고 해설하자면은 재능이 피 속에 재능이 있는 집이다. 손재주가 있는 집이다. 그런데 전부 다 버려져서 살았잖아요. 다 고아처럼 이제 막판에서 다 살아 올랐잖아요. 그 사람들 그런데 그 피 속에 그 재주가 살아남게 만들었다. 딸들은 다 머리를 잘 만지고 아들들은 다 저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69년도에 죽고 이제 새마을 운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게 신동엽 부인은 왜 박물관 전문가일까? 처음부터 박물관 전문가가 아니고 신동엽이 죽었을 때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니까 저 초가지붕 없애고 마을길 다 없애버리고 하는 것이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 어떤 것이 계속 안 되자면 계속 여기서 건의할 때 이 신동엽 길이 꾸불꾸불한데 이게 좋은데 이 지금 외지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형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길 주장을 하면은 저쪽에서 도와준다고 한 거는 뭐냐면 길 펴는 것만 해. 꼬불꼬불하니까 펴버려. 그러니까 망가뜨리는 것만 하는 거예요. 꼬불꼬불한 거 좀 놔두고 좀 아트샵 두르고 이런 거 두르게 해달라니까. 그대로. 그래야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그냥 걸으면서 딱 저 펜션 없을 때는 요 길 걸으면서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하면 다 그냥 실속을 걷는 느낌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꽂혀서 했는데 이게 오래 간 이유는 자기 아버지를 잊고 남편을 잊고 두 개를 한꺼번에 계승한 것이 이 불생활사 박물관이에요. 임병선 신동엽의 정신과 자기 아버지 농업경제학 전공했던 토지개혁 주장했던 자기 아버지의 정신과 신동엽의 정신을 한 몫에 어떻게 두 개 다 계승하는데 성공하셨어요? 했더니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눈이 동그래가지고 아니 방금 뭐라고 했냐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네. 자기가 딱 그건데 자기 인생이 그건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서 뭐 신동엽과 인정식을 지금 같이 지금 이으신 거지 않습니까? 했더니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나 고맙다고. 나하고 대화하는 거 못 보셨죠? 극경칭을 쓰세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신동엽 시대의 대중문화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여러 개를 얘기를 아까가 아니라 전에 이제 하긴 했는데 일단 그때 이제 뭐
술은 막걸릴 거고요. 박봉우라고 하는 사람하고 등단해서 이제 저 백기환 선생이 저 경향신문에서 저 유명한 어르신들 모시고 어디 찾아가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예전에. 신문에 그래가지고 내 차례 싫어요. 그래서 백기환 선생이 자기는 부여를 가겠다, 신동엽한테 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경향신문 팀이 이제 여기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우리 문학 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또 이제 해석하는 바가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되게 근사하더라고 백기환 선생 해석이. 참고로 나는 백기환 선생을 보면 늘 도망다니는 사람. 조금 호흡이 안 맞아 나고. 그래서 나는 문익환 목사님을 좋아하지. 백기환 선생님 있으면 스타일이 좀 반대 스타일이라고 두 분은 친하지만. 근데 와가지고 기어이 빨리 김용수 빨리 불러. 저 옆에 앉혀놓고 말하면은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거 또 불러. 내 말 안 듣고 또 어디 가서 빨리 불러. 옆에 앉으라고 해놓고 그 설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백기환 선생님, 백기환 선생님의 과거는 잘 모르죠. 백기환 선생님이 주먹으로 아주 세요. 명동은 다 쓸었어요. 백기환 선생이. 백기환 선생이 이제 그 깡패 중에서 이게 참 희한하고 독특한 게 공부하고 인문학적 소양이 높잖아요. 이걸 보호해 주는 거예요. 누가 못 건드리게 그 사람들. 그래서 글 잘 쓰는 사람들은 백기환 보호를 받아. 거기 명동 이쪽 일대에서 술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딱 백기환 선생이 딱 누구 해갖고 백기환 기에 들어가면은 가서 이 쌍깐나들 해가지고 되게 셌어요. 아죠. 백기환 선생이 나이가 신동엽 시인보다 더 어렵게 서너 살 어릴 거예요. 근데 하여튼 자기는 다 잡고 있을 때니까 그 신문에 신동엽 시를 보고 이 웃긴 아이 출연했네 해가지고 이게 너무너무나 시가 좋더라는 거 자기가 보니까. 그래갖고 갔대. 나 백기환이요 술 한잔 합시다. 자기가 보니까 그 착한 그 눈동자며 그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무교동이 그 낙지 안주로 유명하잖아요. 이제 깡패라 친해지는 방식이 상당히 이제 저기한 거예요. 도전적인 거예요. 이제 그 상금 탔던데 한 잔 마십시다. 그러니까 낙지를 안주를 시켜 왔는데 자기가 그때 조금 시장이었대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낚시 안주 접시를 바로 한 입에 다 넣었대요. 딱. 그러니까 술도 나오기 전에 안주가 나왔는데 바로 한 입에 넣어버렸더니 하나 더 달라고. 두 번째도 바로 입안에다 털어 넣어버렸더니 또 더 달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거 한 점씩 이제 술 안주해도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내가 낙지 안주를 4사라를 빼앗아 먹었다고. 그런데 그렇게 먹고 나서 이제 이렇게 딱 폼다 잡아놓고 나서 글을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는지 존경스럽다. 내가 당신 시를 다 외운다. 확 외웠대. 신동엽 앉혀놓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더래요. 자기가 쓴 지 얼마 안 된 시를, 발표한 지 얼마 안 된 시를 막 이 깡패 두목이 와가지고 막 방송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봐보니까 그 선량한 눈. 술값은 신동엽이 내고 자기가 그러니까 뜯어먹은 거예요. 신동엽 상 탔다고. 그런데 자기가 얻어먹을 때가 그렇게 천진데 왜 가난한 시인한테 뜯어먹겠냐. 아주 특별했다. 이 시인은
아주 특별해요. 그 백교환 선생님 가고 싶은 데가 많을 텐데 부여로 왔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신동엽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동엽 씨를 문학 인도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깊이 많이 읽었거든요. 많이 읽었으니까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 방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리고 이제 신동엽은 지금 이제 여기가 초가집 두 채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신동엽 집은 지금 이제 또랑인 거예요. 또랑 여기 언덕 위하고 또랑 복개된 거예요. 이게 지금 복개되니까 길이 생겨본 거예요. 이게 사실은 또랑 옆에 또랑 가에 두기 하나 있었겠죠. 이제 여기를 이제 걸어 다녔겠죠. 이렇게 이제 복개됐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그 하수구 같은 거 이렇게 긋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 밑으로 그러니까 저 또랑이 하나 이렇게 긋고 이 또랑 가에 이제 초가지북만 두 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신동엽 집 보고 이렇게 봐보면은 저 언덕에 제일 높은 집에서 두 번째 까만색 기아지붕 중에서 저 언덕 위에서 두 번째 높은 거 그것도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집 초가집 여기 초가집. 길도 없고 근데 이제 그 양반이 살아계셔. 그분 그 집 그 양반이 그래가지고 나이도 얼마 안 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 나이가 많은 거예요. 신동엽보다 한두 살 어리든지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미지는 꽤 젊어 보이는데 말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대화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아 그러네요. 저희 아버지가 29년생. 눈만 요렇게 저기 하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인사하고 어떤 때는 뭐 이제 그 양반이 거기 우물이 있었고 신동엽이 늘 기타 들고 앉아 있었다. 저 마구에 늘 기타 들고 앉아 있었다. 그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동엽이는 늘 거기서 기타 들고 앉아 있었었다. 그렇게 늘 앉아 있는 모습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그 사진으로 찍은 것은 저 신자섭 5살 때 동요 가르치는 장면이라고 그러거든요. 신자섭한테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놓은 거를 바람의 경전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옥상에 보면은. 그러면은 기타 들고 있는 사람이 통기타 들고 있는 사람이 노래를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신자섭을 노래방 데리고 가서 시켜봤더니 한 노래 유행가 아는 게 두세 곡밖에 안 돼. 두세 곡밖에 안 되는데 두세 곡은 잘해요. 꽤 잘하더라고. 들어봤더니. 그래서 신동엽이 어떤 노래를 좋아했을까를 내가 추정한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자료로 만든 메모는 그때 내가 누구 앉혀놓고 누구랑 했을까요? 이런 거 자꾸 물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설명해주겠다 해갖고 그때 내가 메모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백마강은 거의 백제 국가예요. 백마강 내가 생각할 때 백마강이라고 하는 노래는 옴단을 한번 들어볼게요. 백마강 노래는 공력이 많이 들어간 노랫말 가사도 공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당시 그러니까 이제 유행가가 옛날 지난 이제 저기지만 뽕짝이지만 약간 클래식해 느낌 자체가. 근데 봐봐요.
그리고 이 백마강을 사회 의식이 아주 깊은 후배들만 불러. 나중에 보면은 가수들도 배호, 김종호 이런 사람도 또 봐봐. 54년도 노래거든요. 나야 당시 부여 사람들 중에 안 좋아했을 사람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때 당시 노래예요. 지금 백마강, 달밤, 고란사, 종소리 지금 이 중요한 낱말들 다 집어넣어놔서 노랫말에 이렇게 다 공력을 많이 들인 작사예요. 이 작사가. 그러니까 이 노래 1, 2, 3절 안에 다 담아놨어. 이거 있죠. 아 이게 3절까지 있어요? 예, 부여 지도를 다 담아놨어. 그러니까 1번이 낙하암 고란사, 백마강 낙하암 고란사가 부여 1번이. 그래놓고 이제 뭐 2절 가면 이제 황산벌 나오고 뭐 나오고 막 이제 하는 거지. 그래서 백마강은 신도교이 안 좋아했을 턱이 없다. 그 다음으로 대전 브루스는 충청도 애국가다. 이건 안 좋아할 턱이 없다. 전라도 애국가는 목포의 눈물은 실제 가봐요. 실제 가봐. 애국가가 아니까. 그 무조건 애국가예요. 전라도 가보면은. 부산 애국가는 부산 아니고. 그러니까 부산 애국가는 조금 더 늦어. 왜냐면은 그거는 프로야구에서 굳어진 거라. 부산 애국가는 부산 칼맥이잖아요. 네. 이제 봐봐요. 어떻게 애국가인가 내가. 7분 몇 분짜리 너무 긴데 여기서 그만할까 아니고 오정혜가 대전 브루스인가요? 아니요 그 말 않구나. 오정혜가 구루의 명곡에 나와가지고 목포의 눈물을 부르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내가 나기 전부터 좋아했던 노래. 고향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노래. 그 다음에 뭐 어떤 노래라. 그래서 자기는 창을 하는 사람이라 가요에는 어둡지만 이 노래는 그냥 어려서부터 그렇게 굳어진 노래다. 내가 생각할 때 대전 브루스를 충청도 출신들 고급 지식인들 있잖아요. 서울에 술 취해가지고 고향 이야기를 한번 부르더라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이 애국가구나 이 사람. 신동엽 이 노래 불렀겠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예창은 안 했더라도 그냥 주변 사람들 때문에 합창을 여러 번 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자동방으로 딱 외워져요. 그렇게 되면 노래가 그런 노래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래놓고 나면은 스토리 때문에 맥락 때문에 좋아했을 수밖에 없는 노래를 내가 또 이제 두 곡을 찾은 거예요. 이거는 내 2학번 시간에 내 얘기를 했었는데 비 내리는 호남선하고 비 내리는 호남선은 그 신익희 56년도에 수도 서울을 지키겠다고 맞아 이승만 큰 소리 쳐놓고 도망가면서 한강까지 다 파괴시켜보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에서도 아무리 독재 시대라도 좀 쪽팔린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너무너무 쪽팔린 거야. 그러니까 사과해라. 대국민 사과해라. 당신. 왜 사과 안 해? 왜냐면은 다 꼼짝 못 온데 사과하겠어요. 다 자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온 나라가 안 해. 깔보고 해라. 안 해. 그래갖고 신익희가 다음 대선 때 붙어버리는 거잖아요. 같이. 그래갖고 이승만 반대파들 이제 저기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싸우는데 한강 백사장에서 그냥 이제 그때가 후보 단일화도 했겠다. 이제 선거에 다음 선거에 자기가 무조건 거의 이기는 분위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호남 쪽으로 유세를 가다가 저 익산 이게 거기가 함열 익산 거기 기차역이 예전에 일이요. 예, 일이요. 익산이 1이고 거기 지날 때 커피 마시다가 쓰러져 죽는다니까요. 이게 독약한 거야.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저걸 해야 되잖아요. 이제 해부도 하고 이제 수사를 심도 깊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해. 그러면 이제 시위하잖아요. 지지자들이 시위한 사람도 잡아가 버려. 그러니까 이제 목이 메인 이별가를 불러야 오르냐 그 노래거든요. 네. 목이 메인 이별가를 이게 비나리 노람선이거든요. 신동엽은 이 시위 대여 속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퍼뜨렸으면 퍼뜨렸지 안 불렀을 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노래예요. 이 대선이 끝나고 그 다음 대선이 또 왔는데 이때는 조병옥 후보가 출마했는데 조병옥이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해야 되니까 크게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빨리 미국 가서 병원에서 치료하고 들어오려고 갔어요. 치료받으러 갔는데 죽어 거기서.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공통점이 이승만의 적은 죽었다예요. 다 죽었다. 여기는 제대로 하여튼 붙어보지도 못하고 다 죽어 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야 이제. 그런데 부통령 이승만은 너무 늙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실제 영향력은 없어요. 부통령이 이제 이승만 후계자가 이제 통치를 할 판이에요. 이기붕이.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는 장면이 이제 출마를 했어요. 이 선거가 커지니까 관권 선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동네 반장들까지 다 동원되는 거예요. 선거 운동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서 주로 문제가 생기냐면 당시 최고 지식인들이 교육계로 가 있잖아요. 교사들이잖아요. 이제 교사들 중에서 이제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사들이 사표 쓰고 고향에 농사지러 간다고 시골로 가버려. 이 바람을 타고 그걸 주제로 한 드라마 연속극이 대히트를 치는 거예요. 당시에. 그 노래가 유정철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아들 손을 잡고 감자 심고 수수 심는 두메산골 내 고향에 이제 이 노래로. 그래서 신동엽은 3.15 부정선거, 이 선거가 부정선거거든요. 3.15 선거거든요. 3.15 부정선거에 맞서가지고 1인 피켓 시위를 국회 앞에서 하고 했으니까 이 노래를 셀 수도 없이 불렀을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이 맥락으로 내가 딱 맞춘 거예요. 이제 개인 신동엽의 성향, 정서 이것으로 내가 이제 하나 찍은 노래가 하나가 있어요. 이것이 보고 싶은 얼굴이에요. 보고 싶은 얼굴이 현미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거든요. 그 보고 싶은 얼굴이 이후에도 많이 등장한 노래예요.
그런데 저 거기에 대해서 써놓은 표현이 나와버려서 아들이 발견해서 신동엽 18번 저 애창곡 현미에 보고 싶은. 근데 저기가 조금 비슷해요. 보고 싶은 얼굴은 눈을 감고 걸어도 눈을 뜨고 걸어도 보이는 것은 초라한 모습 보고 싶은 얼굴 그거거든요. 노랫말이 저 이산 가족 찾기 노래예요. 예, 현미가 이산 가족이었고 그런데 이산 가족 찾기에만 많이 사용된 게 아니고 4.19 끝나고 나서 지식인들이 많이 부른 노래예요. 4.19 생각하면서 많이 부른 노래 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신동엽 보고 딱 맞아. 그러니까 그때 많이 불렀다는 얘기를 듣고 아 신동엽 같은 사람들이 많이 불렀겠다라고 하는 게 내 생각이야. 정서가 맞아. 그러면은 벌써 신동엽하고 관계되는 노래가 지금 백마강 대전부르스 비 내리는 호남선 유정철이 보고 싶은 얼굴 그 다음에 저기는 저 기억되지 않을까요? 19순정 자기하고 같은데 데뷔가 내 군단에 나올 때째 나왔어. 이미자의 19순정. 그리고 동백아가씨는 국민가요야 그때 당시. 동백아가씨가 금지곡을 당하는데 외색이라고 하고 금지곡 당하거든요. 근데 실제 뭐 때문에 외색이라고 금지곡 시키냐면 일본 노래 다 베껴먹은 노래도 다 금지 안 시켰는데 동백아가씨하고 일본 노래 똑같은 노래는 없잖아요. 아무리 뒤져도. 근데 이제 외색이라고 이렇게 붙인 거야. 여기서 좌익 운동한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모임을 한 거예요. 그때 불렀어요. 동백아가씨를 주제가로.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불렀냐? 기다리다 지쳐서 그리움에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 꽃잎이 빨갛게 멍이 들었다라고 하는 구절 때문에 좌익들이 좋아하는 노래라고 금지시킨 거예요. 이거. 예?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 어떤 것이요? 동백아가씨요. 그래요? 네 노래방 가면 전 이거 아 그래요? 노래 되게 근사해. 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 5분. 네. 그리고 리더덕터요. 대전 브루스는 내가 해석한 거 생각나죠? 네 옛날에 네. 떡이 안에 꿀떡이다. 신선한 거. 너무 떡하지 종이. 아니 근데 종이는 어차피 너무 그래서 살아있는 눌러서 봤는데 내일 비행 취소래. 내일? 비 와서.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비행을 지금 여기 또 손님 못 받겠네. 망했다. 이 사람 벌써 한 5번 한거 같아. 맨날 오비행 이루어가지고. 아까 총장님이 전화하셨을 거예요. 연락 받았대. 아까 윤종근 선생님이 짜라쌤한테 너는 도대체 문학관에 뭐 하는 게 더 가 있는 거야? 무슨 상관이 있어서 가 있냐고. 문학관도 그만둬.
어디서나 이런 거 같은 거 같아. 제가 그 단체 만든다고 하면 꺼려지는 게 그렇게 만들려고 해서 만들면 저한테 일이 넘어오더라고요. 내가 만들어. 그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일이 넘어오죠.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무슨 일이? 만약에 사무장.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보조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한 200만 원, 600만 원. 중간에 그 돈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막 저도 이미 한계치에서 보조사업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와버리니까 요즘엔 계속 독촉 전화 언제까지 서류 주실지. 이제 정산해야 될 거죠. 네. 되게 막 한 번에 다 몰리니까. 관련된 커피 주워드릴까요? 여기 주세요. 근데 경희 선생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싫어하시는. 맞아요. 그 공연도 부담스럽게 하시. 그러니까. 제일 잘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근데 그 지난번에 그렇게 하시면서 조금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약간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아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건 좋은데 우와 그거 받고 싶었었어요. 기다렸어요. 네. 하려고 그랬는데 가격이 안 써 있어서 우리는 한 번만 줘도 될 것 같아요. 굳이 각자 갖지 않아도 돼. 그지? 귀한 거네. 하나만 있으면 그래도 수능 아니 우리 뭐 각자 가져. 그렇게 많아요? 각자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학교에서 갖다 놓고 이건 진짜 저긴데. 난 좋지. 아 그래? 사진도 이렇게 좋고. 아버지 나무에 이르는 찍어보세요. 진짜 신자석 교수님하고 만나봤다. 목소리도 그러셨을까? 하여간 목소리는 걷는 모습은 다 왜냐면은 신자석 교수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보폭을 크게 띄어서 남들보다 보폭이 더 크길래 자기가 흉내내서 더 크게 해요. 아버지처럼 걸으려고. 아버지 흉내내서 걸었다고 하니까 그거에 습관화됐다 보니까 걷는 모습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좋다. 그거를 한 번만 가지시네요. 좋네. 선생님 지금 문학관에 초등학생들 한 20명 오면 안 되죠? 문학관은 나눠서 저 밖에서만 그냥 밖에서는 괜찮아요. 여기 와서 어차피 여기 와봐야 때려 부시기밖에 안 하니까 10명 밖에서 숨 밖으로 지금 그래서 다 되지 않을까요? 근데 너무 저학년이라 저학년도 저학년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읽어보라고 주는 거죠? 네. 야, 올 여름에 배롱나무 밑에서 신동엽 시인이 공주대학교 네. 국문과에 네. 잠시라도 다녔어요? 아니요, 2달 만에 옮겨버렸어요. 안 그러니까 돼. 하여튼 2달은 다닌 네. 거예요? 다닌 게 아니라 입학해놓고 옮겨버렸어. 다시 시험 봐버렸어. 다음부터. 이 시비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그다음에 신동엽 시인이 대학원을 다녔어요? 아니요. 대학원 단국대. 아니, 대학교는 아니 건국대. 건국대 국문과 대학원. 네.
아니 건국대? 건국대는 생각해보니까 황석영이 대학원 건국대가 아니네. 신동엽이 대학원 안 다녔구만. 완전 근데 적기가 좀 그런데 저거 이 사진은 그때 다 작가님들이 찍으신 사진을 다 그대로 쓰신 거죠? 작가들이 찍은 사진하고 그 다음에 저 두 장인가 우리 홈페이지에서 찾아서 썼다고 했으니까 정경환 선생이 찍은 사진 아니에요? 홈페이지 있는 거? 네, 홈페이지에 이제 몇 장. 두 컷인가 저 홈페이지에서 찾아서 찍고 저 감나무는 쓸 사진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찍었다고 그랬어. 편집자가. 어떤 자료, 어떤 글이든 무조건 멋대로 다 갖다 써도 된다. 신동엽 문학관에 관계된 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편집자가 막 찾아가지고 막 뒤져가지고 만든 책이에요. 넣고 빼고 모든 것이 자유다 이렇게 하고 바뀌어가지고 그 책 이야기는 저 목요일날 내일 모레 합시다. 그리고 남은 두 번은 금강 얘기를 하고 서사시 금강. 그리고 오늘은 또 내가 뭔 논문을 하나를 찾았어요. 우연히. 근데 이번에 이야기하는 것도 관계되는 거니까 내가 눈에 띄는 것만 몇 개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논문 제목이 뭐냐면은 부여 장정 진주강시 문중의 대종교 신앙과 민족운동. 이 논문은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논문 쓴 사람은 독립기념관 학예실장이구만. 박맹순? 아니 박신데 나무 목자 밑에 4개 써 있는 거 그거 한자가 뭐죠? 맹이. 맹이에요? 네. 네, 맹순. 나무 목자 밑에 임자. 나무 목자. 나무 목자에 나무 목자 밑에 점 4개가 찍혀 있는 거. 감내게 걸. 예? 인걸 할 때 걸. 이름이 걸순. 박걸순이요 그러면 이름이 순인데 독립기념관 학예실장이에요. 보니까 한자가 많아요. 나무 목자에 뛰어날 거리라고 돼 있는데. 예, 그러면 박걸순이네. 어쩔 수 없네. 발음 잘 안 돼도 어쩔 수 없구만. 부여 장정마을은 혈연과 지연적으로 진주강시의 집성촌이고 종교적으로는 대종교적 일체감을 지닌 유서 깊은 종종마을이다. 장정이 어디냐면은 장하리 거기죠. 장정의 진주강문은 대종교 총본사와 남이도 본사의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들려준 말이 맞잖아요. 대종교 완전히. 현재에도 마을에 단군전이 있어 개천절에 제각에서 선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이렇게 써있네요. 본문에. 장정의 진주강문 가운데에는 독립유공자로 서운된 인물이 많으며 부여지방 민족운동을 주도한 타성 가운데에는 장정마을의 대종교 신앙이나 인적 유대나 사상적 교감화에서 민족운동을 전개한 경우가 적지 않다. 예, 타성 시들도 그런 거 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 사람들 영향이다. 종종마을은 삼국시대부터 있었으나 대개 임진왜란을 계기로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1930년대 중반에는 14,672개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그 종족 고유의 마을이
이 가운데서도 특히 저명한 종족마을, 유명한 데가 1685개소였는데 장정은 충청남도의 저명하고 특색 있는 종족마을 11개소 중 하나였다. 11개 충청남도의 그런 마을이 그 중에서 종족마을. 현재 장아리는 행정구역상 1구와 2구로 나뉘는데 1구는 진주광시를 중심으로 하는 장정마을이고 2구는 풍양조시를 중심으로 하는 하곡과 화약골 마을이다. 이 강씨와 이 조씨가 이제 전쟁 때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성씨예요. 진주광씨가 이주하여 융성하자 타성은 타지로 유리하였고 맹성의 재산은 강씨 종중에서 흡수하였다. 원래 딴 사람들이 살던 마을인데 강씨들이 들어가 차지해갖고 강씨 마을이 됐구만요. 그것이 치손의 입향 계기에 대하여는 그가 청양으로부터 밀란을 피하여 외가인 이곳으로 정착했다는 설과 새우젓 장사를 하던 중 하왕리에 정착하였고 그 후손들이 장정으로 옮겨 산 것이라는 설이 있다. 하여튼 유서 깊은 마을이다.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거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종중, 이게 지금 그 강씨들 있죠. 종중 소유 전지에는 포프라 나무 20여만 주를 심었는데 그 수입으로 돈하계를 설립하였고 진흥의 기본금도 매년 증가하게 되었다. 해서 백마강가에 있는 포프라 나무들이 이 사람들이 심은 것들이에요. 포프라 나무 많아요. 저기가 백제대교에서 구두레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왼쪽에 저기도 만들어 놓은 거요. 요 표시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강구경 코스모스. 네? 코스모스 모양 요 하트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예, 하트 모양도 있죠. 네, 하트 모양 이렇게 만들어. 그 옆에 포프라 나무 한 5-6그루가 네. 근사한 거 서 있다고 거기에. 그거 안 만들었으면 포프라 나무가 다 더 살아. 근데 지금 약간 그거 만들어서 포프라 나무가 조금 덜 살지. 포프라 나무가 그냥 거기 가서 그 포프라 나무 이렇게 본 사람 대부분 감동을 해요. 우리 애들 서울 애들이 갖고 그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되게 감동하더라고. 세상에. 그러니까 거기 데리고 가니까 거기서 이렇게 봐보고 그 포프라 나무 지금 그것들이 이 사람들이 심은 나무인 거예요. 20여만 주를 심었다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갖고 그것으로 그 나무 수입으로 개를 만들었던 거예요. 개. (1940년대) 초에는 장안 면장을 지내는 등 식민지배 질서에 적극 참여하였다. 지금 참여한 사람도 있었는데 강진구는 아버지 강석기와 동생 강철구, 강영구가 독립운동의 중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부역경찰서로 끌려가 고춧가루 고문을 당하는 등 혹독한 탄압을 받았다고 한다.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이름이 애국지사 마을 그 비석에 새겨진 이름 같은데 독립운동가라고. 부여군 사상선도위원회는 1935년 설치되었는데 위원장은 부여경찰서장이었고 본부는 부여경찰서에 두었다. 위원은 관공리 16명, 민간 유력자 50명 등 66명이나 되는 대규모로 구성되었는데 일본인 28명과 조선인 38명으로 혼합 구성하였다. 일제강점기때. 부여지방 민족운동의 핵심이었던 이호철 또한 일제의 사상선도의 대상이 되었다. 방금 이제 그 조직에서 이제 통제했나 보죠. 이 사람들 좌익운동한다고. 일제는 그에게 연초 소매 허가를 주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식점 영업 허가도 내주었다. 또한 일제는 이 사건에 연루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장정마을의 강성모, 강병국, 강주구 등 3인을 회유하기 위하여 가만히 틀 한 대를 대부해 주기도 하였다. 이제 저렇게 탄압을 하면은 꼭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쪽으로는 반 죽여놓고 한쪽으로는 꼬셔가지고 이쪽으로
뭐 하나 제공해주고 뭐 하나 차려주고 그래서 그런 거 못 하게. 그 대종교 신앙이 지금 그러니까 이 논문이 있어. 내가 지금 말로 좀 그런 뜬 저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대종교 본산이 부연 거예요 그냥. 대종교가 우리나라 그 국어 사전 있죠. 그 대사전 큰 거. 국어 사전에 세계 모든 종교들의 한 몇십 배 낱말이 많은 게 대종교 낱말이에요. 지금은 대종교를 우리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다 독립운동은 나고 좀 만주 가서 다 체포되고 다 죽었어. 대부분 거기가 가장 참담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예, 당시에 이제 너무 센 운동을 했던 거지.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여파가 전국적으로 미치던 1930년 1월 27일 부여 공립농업보습학교 학생들의 동맹휴학 투쟁이 전개되었다. 이 학교 혹시 저 송 선생님 전에 근무하신 학교 아닙니까? 부여 공립농업보습학교인데 농고였다가 이제 무엇으로 바뀌었겠죠? 홍산농고겠네요. 홍산농고. 아 홍산농고. 여기에는 농고는 그거밖에 없고 지금 제가 근무하는 학교가 예, 전에 홍산농고였다는 학교. 지금 그 학교일 것 같아 지금. 그 발단은 이 학교의 경문이 배달돼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나와. 여기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꼭 딱 관계된 학교예요. 그 학교가. 경문을 넣었던 봉투가 조선일보 지구구 것임을 확인하고 다시 지국을 정밀 수색한 결과 강성구 편지를 발견하고 경문의 필족과 대조한 결과 그 소행임을 단정하고 그를 체포하였다. 강성구는 장아리 출생으로 강석기의 당질이다. 강성구라고 하는 사람. 1920년대 이래 부여지방에서는 청년운동, 수리조합 반대운동, 형평운동, 신간의 지혜 설립운동, 농민조합 설립운동 등이 전개되었다. 그런데 부여지방은 민족운동 세력들은 부여 농민조합 설립운동 등 합법적인 공간에서의 활동조차 일제의 탄압으로 난관에 처하자 비밀 결사를 조직하여 투쟁하고자 하였다. 부여가 되게 센 데를 배우고 옛날 보면. 사람들은 안 쓰는데. 농민단체들이 농민단체는 세죠. 거기 열심히 운동하셨던 분들이 민족 선생님. 그렇죠. 농민 4월 4일 최재봉, 강일구를 제외한 회원들은 부여군 중비리, 대왕포, 낙화암 부근에서 회합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그들은 각 부락의 야학을 개설하고 연극, 강연 등을 개최하여 농민을 사상적으로 교양하기로 하고 홍산면은 이호철과 노명우, 규안면은 노명우와 오기영, 부여면은 유기석과 오기영, 장안면은 최재봉과 강일구가 분담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논문이 그냥 대충 논문이 아니고 그 굉장히 공력 들인 논문이에요. 꽤 의미 있는 논문이에요. 보니까 장정야학과 장정야학이 이제 있었구나. 근데 저기도 야학이 그것이 지금 학당이 지금도 보관되고 있는데요. 보존되고 저 양화 그림책 마을 거기에 야학 그 했던 그거 지금 서당 그대로 돼 있는데. 성정. 그거 또 있잖아요, 편인데. 그 공자가 있던 공. 국부서당. 지금 보통 그 어지간한 데는 보존돼 있을 수가 없는데 부여는 그냥
소외되어 있어가지고 보존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맥락을 잊어먹어 버려가지고 중요한 줄 몰라버리는 거 이런 게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그래서 저기가 저런 것을 언제 잘 만나면은 바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문체부 장관이나 누구 중요한 사람이 고도 관리를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지금 고대 수도의 흔적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돼버렸는데 여기는 저 왕궁 있는데 부소산 일대만 다 불타고 없애버렸죠. 주변에는 남아 있는 거예요, 다. 백마강가에는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누구를 소개하는데 누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나? 부여지방 사회운동을 이끌어간 핵심적 인물은 이호철이었다. 그는 중류 정도 가정에서 태어났고 홍산공립보통학교 재학 시 교사로 근무하던 강용구를 만나게 된다. 그의 장정마을과의 인연이 맺어진 단초가 된 것이다. 이후 그는 희문고보에 진학하였으나 희문고보가 저기죠 지금 고대 힘은 고교면은 힘은 그 생각이 안 나는데. 고대 아니면 연대잖아요. 희문고보 힘은고가 보성고보고 희문고보고 하나가 고대고 하나가 연대고 그러는 거 아니? 그럴 거예요 지금. 형편이 어려워 중도 퇴학하고 1923년 봄 고학을 각오하고 동경으로 건너갔다. 그는 신분 배달과 노동에 종사하는 등 생활고를 겪으며 국민영어학회에 입학하여 영어를 배웠고 일본 대학 정치과 전문부 특별과에 입학하여 졸업하기 이르렀으나 역시 중도 퇴학하였다. 그래서 일본에서 사회주의 공부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쪽에 리더가 됐구나. 이호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는 해방 직후 대종교 활동을 하였다. 우리가 논문을 읽어줬으니까 여기 약간 요약해 놓은 것만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부여 장정마을은 17세기 이래 진주강시 집성촌이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종족마을의 전통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곳이다. 일제하 이 지역은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하 있으나 종해와 종규, 문중 등을 통한 자치 질서가 존재하였고 숙문의 전통도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점차 일제의 관치 질서가 개입하였음은 강진구 사례를 통하여 그 실태가 입증된다. 또한 일제의 사상선도위원회가 동족마을의 자치 질서를 교란 파괴하고 민족운동을 탄압하는 구체적 양상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마을에서는 대종교 초유의 일문 2세의 사이 원로가 배출되었다. 한 집안에 그 2대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 수의당은 그 8명 중에서 4명이 그러니까 한 집 가족이 4명이 그러니까 대종교 그 중앙 수의당 8명 중에서 4명이 한 집안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대종교 역사상 최초라는 거잖아요. 강석기와 그 아들인 강진구, 강이구, 강용구가 그들이다. 대종교 교단에서 강석기와 강진구는 중강재현으로, 강철구는 이모 10편으로, 강용구는 중흥재현으로 추앙되고 있다. 대종교에서 하여튼 한 가족 4명이 있고 추앙받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들이 이제 그 사회운동을 화성당 조직 시도 직후인 1931년 지역의 운동가들은 표명단체인 금강 문인회를 조직하고 활동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표면 단체의 한계를 절감한 주도 세력들은 곧 비밀 결산 형태의 공산주의 연구 협의회를 조직하였으나 이 또한 이렇게 활동하지 못한 채 중단되고 말았다. 그 사람들이 사회주의 운동을 했구만. 일제는 이 사건을 충남 일대 최대의 적색 사건이나 중대 사상 사건으로 확대하고 과장하였다. 이거 보면은 저 누군가 공부하기로 들면은 자료 찾으면 꽤 나오겠구만. 그냥 그래서 그런 유형의 스토리텔링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부연. 그럼 지역 뭐 발전 뭐 하고 할 때 그 역사적 스토리 근거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거 놓치고 하면은 좋은 거 만든다고 하고 더 좋은 거 없애버리는 수가 이제 흔히 생기겠죠. 네. 군산이 그렇더라고요. 더 할 만한, 더 해볼 만한 이야기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책은 다음 내일 모레 할게요. 이 책. 네. 이 책은 지금 저 신동엽 이야기고. 아, 이게 완전 남성 성향이라는 게 부여의 그때 예. 말씀하셨던 예. 성향 공장이 성량 공장. 남선 성량 공장이 있어가지고 이 나무들이 장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하고 그래서 백마강가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그래서 지금도 남아 있는 거고. 정말 궁금한 군남지의 수양모들들은 외부에서 심어온 거예요? 아니면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있던 것이 조금 있어요. 단 안. 네. 아, 수양모들이 이제는 서울이나 이런 쪽에 거의 없잖아요. 다른 외국에도. 민원 들어갔다. 털 날린다고 민원 나가. 그 부소산 살린다고 민원 넣어가지고 실리에 미루나무가 다 폐지는 거예요. 진짜? 그 민원 때문에. 근데 그 민원이 진짜 민원인지 가짜 민원인지 이장님이 그 민원 한 방에 나무를 싹 다 뱉다. 근데 옛날 그림 박물관 가서 그 실리 낙하암을 그리면 실리도 그려지거든요. 그럼 나무가 엄청 많은 걸로 그러니까요. 그려져요. 네. 근데 지금은 횡하게. 저는 그 축제 할 때 교도보 났잖아요. 네. 그거에 가려서 이 다음에 축제할 때도 그래서 나무를 댄다 그랬더니 그 민원 때문에 다는 거예요. 너무 아니야? 공무원들 다 맞닥쳐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걸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오죽도 그러니까 민원 넣어서 다 된 거 아니야. 오늘은 여기까지인가요, 반장님? 네. 수고하셨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